경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이지덕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개막한 파리올림픽이 오는 11일 폐막합니다. 올림픽이 끝나면 매번 올림픽의 사회적 효용,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경제부 기자로 잔뼈가 굵은 경향신문 박빙률 기자와 함께 올림픽의 경제학, 올림픽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림픽 같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가 네. 끝난 뒤에 항상 그 평가를 보면은요. 네, 경제 효과가 당초 예상보다는 좀 아니었다 이런 평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적자 올림픽, 적자 이벤트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리고요. 네. 이번에 11일 날 폐막하게 되는 파리올림픽은 좀 다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파리 올림픽도 그런 얘기를 안 듣기 위해서 지금 대단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 저희가 네.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일명 짠돌이 올림픽. 네, 경기장도 짓지 않고 행사하고요. 네, 자린고비 올림픽. 어. 그러니까 심지어 뭐 환경을 내세우면서 에어컨도 설치하지 않는 네. 그렇게 극단적으로 사실 좀 비용을 줄였습니다. 들어보니까 경기장의 90% 이상이 기존 경기장을 활용하고 네. 기존 명소를 활용했으니까 뭐 심지어 수영을 생강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발리볼 같은 거 하는데 뒤에서는 에펠탑이 보이고 그렇죠. 네. 되게 신선했어요. 네, 그런 맞습니다. 것도. 경기장이 끝나고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계속 활용만 할 수 있다라면 또 우리가 또 투자로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죠. 하지만 이게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는다면 다 매몰 비용으로 또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시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그때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였나? 네. 그 강릉에 있던 그 경기장이 네. 한동안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그렇죠.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네. 그때 평창 동계올림픽은 제가 기억을 하면 아마 주경기장은 저희가 만들었다가 바로 없앴었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스피드 스케이팅 그리고 뭐 컬링이라든가 이런 이제 실내 경기장 같은 경우 남아 있는데 사실 그때 강릉과 그 강원도의 그 생각은 이참에 경기장 시설을 만들고 좀 요것을 우리가 동계올림픽의 메카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구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월드컵도 그렇거든요. 지금 사실 월드컵 경기장도 거의 다 지금 적자입니다. 네. 하지만 월드컵 경기장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우리가 축구 부분을 이뤄보자 뭐 이런 부분들인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운영하는 경비를 다 만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경기장당 막 100억씩 지금 적자가 나기도 하고요. 여기 또 경제 용어로 보면 또 재밌는 단어가 하나 있잖아요. 네. 하얀 코끼리. 하얀 코끼리? 경기장들을 만들어 놓고 이 경기장들이 계속해서 경비가 들어가면서 두고두고 부담이 되는 네. 이런 시설들을 저희가 하얀 코끼리라고 부릅니다. 아니 이름이 왜 하필이면 하얀 코끼리예요? 예전에 그 태국왕에게 네. 누가 이제 하얀 코끼리를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를 먹여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허리가 휘어지는 거죠. 아, 그렇지. 네, 뭐 엄청나게 많은 애물단지가 돼버린 거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하얀 코끼리라고 하면 경제학에서는 계속 이제 돈만 들어가는 거대 시설을 얘기하는 그런 용어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렇게 뭐 파리가 뭐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일단은 비용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 보면 또 파리 올림픽의 경우 지금 한 82억 달러 정도 개최 비용이 든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다른 올림픽과 비교를 해보면 도쿄 올림픽이 200억 달러, 런던 올림픽이 171억 달러. 그러니까 사실 절반도 안 썼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 올림픽에 대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흑자를 남겨보겠다라는 의지가 강했고요. 설사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최소 규모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올림픽 개최 도시들 보면은 끝나고 나서 좀 네. 후유증을 앓는 그런 도시들도 좀 있잖아요. 많죠.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을 네. 실패한 올림픽 중에 하나로 보는데 일단 첫째로 과도하게 비용 투자를 많이 했을 경우에 부채 갚는데 많게는 30년까지 걸리거든요. 네. 일본의 나고야 동계올림픽도 그랬었고 도시 규모를 넘어서는 비용 지출하고 나면 결국 그 후 세대가 갚아야 되는데 네. 시민들이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그리스가 2015년 그때 디폴트를 선언하잖아요. 네. 근데 그 디폴트를 선언하기 전에 2004년에 이제 그리스 올림픽을 아테네 열게 올림픽 되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테네 올림픽 때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과잉 투자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생겼던 엄청난 부채 그게 결국 부담이 되어서 10년 뒤에 그리스가 결국 디폴트를 선언하는 때까지 갔다라는 이제 분석도 하고 있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껏 만들어 놓은 경기장을 또 활용하지 못하면 이게 또 매년 적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을 했을 때는 분명히 브랜딩 효과가 있겠으나 끝나고 나서 계속 시민들이 치러야 될 비용이 상당히 많은 경우가 일반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좀 뚜렷했었는데요. 서울올림픽 이후에 우리가 한동안 좀 침체기로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올림픽을 앞두고 과도하게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앞에 투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고용 효과도 그렇고 일종의 버블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그 투자되는 게 한 번에 끊기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일시적으로도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서울올림픽 같은 경우는 약간의 국민적 허탈감도 왔죠. 서울올림픽의 목표로 거의 한 6, 7년을 달려왔는데 큰 목표가 이루고 네. 나니까 성취해놓고 나니까 더 딱 이상 끝나고 달려갈 게 없어? 나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은 뭐지? 저도 어릴 때인데 대단히 허탈했던 어릴 그런 때라고요, 선배? 네. 그렇구나. 아, 그러니까 도시 입장에서 볼 때도 네. 이 올림픽, 이게 빅 스포츠 이벤트를 치르려고 재정 지출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가 네. 끝나고 나서는 이제 빚에 시달리게 되고 너무 많이 몰아쓰는 바람에 좀 재정 긴축을 하게 되고 그런 그렇죠.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 한 나라의 경제 규모가 조금 성장률이 좀 더뎌지는 그런 면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우리 서울올림픽 같은 경우에 음. 상당히 올림픽 전체로는 좀 성공한 올림픽의 범주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서울올림픽이? 네, 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올림픽이라는 축제를 하게 네. 되면 물론 이제 흑자 올림픽도 중요하고 중요합니다만 그 행사를 함에 따라서 얻게 되는 부가적인 이득들이 많잖아요. 근데 당시에 우리 서울은 개도국 성장하는 나라였었고 사실 전 세계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서울올림픽을 치르면서 우리가 가졌던 브랜딩 효과가 상당했었다. 그리고 이 브랜딩 효과는 우리나라의 수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그 전에 86년에 네.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도 사실 정치적 목적이 더 컸잖아요. 컸었죠. 네. 당시에 그때 50 그 정부에서 어떤 국민적 단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구테타로 해서 정권을 잡았는데 요 시야를 좀 돌릴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대형 메가 이벤트로 올림픽을 열었고 그리고 이 올림픽에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50 정권에 대한 정통성 같은 걸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상당히 밀어붙였던 그런 올림픽이었습니다만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올림픽 때문에 사실 또 우리가 민주화를 이뤘던 역설이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왜요? 어떻게 이어져요?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많은 이제 민주화 요구가 벌어지죠. 근데 과거 같았으면 뭐 계엄령을 선포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민주화 시위를 했던 대학생이라든가 야당 인사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으로 억압을 했을 텐데 IOC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 정부가 이러한 그 비민주적인 진압을 했을 경우에는 아예 개최권을 반납을 하겠다. 회수를 하겠다. 이런 압박까지 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오공 정부가 함부로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만 그러네요. 만약 서울올림픽이 없었더라도 우리가 민주화를 이뤄낼 수 있었을까? 이뤄냈겠지만 상당히 힘들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오공 정부가 자신들의 최대 공적으로 하고 싶었던 올림픽 때문에 우리는 민주화를 이뤄낸 것 아니냐. 분명히 그 효과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좀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87년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다라는. 그렇죠. 이게 올림픽 볼 수도 1년 있겠다. 전이죠. 올림픽 1년 전. 그리고 또 올림픽을 앞두고 크게 있었던 변화가 우리가 통금이 없어졌었습니다. 아, 그래요? 통금 있는 나라에 올림픽을 할 수 없다. 난 모르니까. 네. 당시 IOC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통금 있는 나라에 어떻게 진짜? 올림픽을 하느냐. 네. 그래서 통금이 사라졌죠. 어. 이런 경우는 뭐 성공했던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 런던 올림픽의 경우도 나름대로 긴축되게 잘 운영했다라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특히 또 베이징 올림픽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개도국 중에서 이제 튀어나가는 달라지는 중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상당히 홍보 효과가 컸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G2로서 있습니다. 등장한 중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효과적인 올림픽. 네, 그렇죠. 말씀 들어보니까 적자 올림픽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런지 유치에 도전을 했다가 난 포기할래라고 선언하는 도시들도 되게 많은 것 같고요. 그렇죠. 야, 이거 뭐 IOC만 장사 돈 벌고 우리들은 다 적자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을 다들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걸 IOC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럼 IOC는 어떤 대안 같은 걸 내놓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이제 올림픽을 한다 그러면 유치 희망 도시가 뭐 많게는 10개, 뭐 최소한 7, 8개가 됐는데 최근에는 2, 3개 정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다고 손들었다가 시민들이 반대를 해서 이제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IOC도 압박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우는 원래 IOC가 받아가야 되는 잉여금의 몫이 있습니다. 네. 그걸 평창에 반납하겠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지금 IOC 입장에서도 원래 이제 수익을 많이 남기면 거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잉여금을 분배를 받고 이제 배당을 받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것을 이제 돌려줘서라도 개최 국가의 적자를 최소화하는 방안 이런 것들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중개권료라든가 스폰서십에 대해서 이제 개최 도시에 조금 더 프리미엄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특히 많이 달라진 게 과거에는 한 도시한테만 개최권을 줬어요. 네. 그러니까 2개, 3개가 같이 못 하겠는데 요즘 이거 이제 많이 완화하고 있죠. 아, 그래서 그 도시, 그 지역의 부담을 좀 줄여주자. 그렇죠. 이런 취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또 파리 올림픽이거든요. 네. 프랑스 올림픽이 아니라 파리에서 되는 올림픽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그 도시에서 다 종목들을 유치를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부담이 크다 보니까 만약에 기존 시설이 다른 도시에 있다. 또 다른 도시가 함께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이제 분산 개최를 허용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죠. 뭐 이제 우리나라 얘기로 넘어와서 서울 같은 경우도요. 2036년 네. 지금 하계올림픽 유치에 이제 뛰어들려고 이제 한다고 해요. 그렇죠. 네. 서울올림픽, 흑자올림픽이 가능할까요? 올림픽을 서울에서 치러야 게 맞다고 보세요? 지금 서울올림픽이 끝난 게 우리가 1988년이니까 네. 지금 이제 30년 가까이 또 이제 흘러가고 있는 거죠. 40년쯤 되겠네요, 그죠?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40년 가까이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니 2036년이면 네. 네, 그러면 38년째가 되나요? 음. 근데 아무튼 이제 꽤 많이 흘렀는데 일단은 만약에 서울이 지금 우리가 지금 잘 성장을 해왔는데 하나의 좀 변화를 맡고 싶다라고 한다라면 생각해볼 수 있는 대형 메가 이벤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두 가지를 봐야 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흑자를 남길 수 있겠느냐. 네. 일단 서울은 그동안 많은 이벤트를 치렀기 때문에 경기장 시설이 갖춰져 있는 게 많고요. 지금 서울시의 주장은 선수촌의 경우도 재개발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선수촌을 마련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전체 도시 규모도 크고 역량이 있기 때문에 올림픽이 치르는 데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여지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림픽 자체가 너무 커졌고 그 진행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자체로 흑자를 내기는 역시 쉽지가 않을 것이다. 네. 너무 커졌다 올림픽. 만약에 서울이 올림픽을 유치를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야 되죠. 네. 그게 무엇일까? 뭐 해야 돼요? 네, 지금 원래 처음 서울이 올림픽을 유치하겠다라고 한 컨셉 중에 하나는 서울과 평양에 공동 개최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언제 그런 얘기가 언제 그런 주장을 했어요? 저 이미 2032년부터 우리가 그 서울올림픽 추진하려고 할 때 나왔던 컨셉 중에 하나입니다. 아 지금은 2036년 하계올림픽 네. 유치를 하겠다 이거고 그 네. 전에 이미 32년 맞습니다. 하계올림픽 우리가 나설게라고 서울이 네. 얘기했을 때는 네. 공동 개최 얘기를 고민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유치의 아주 큰 명분이었거든요. IOC에 우리가 유치 신청을 할 때도 큰 명분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뿐더러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엄청난 메가 이벤트를 열면서 우리는 단순히 흑자, 적자를 넘어서서 이 이벤트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 국가는 무엇을 가질 것이냐. 그렇죠. 네, 앞으로의 아젠다. 아까 파리가 친환경으로 갔던 것처럼 그러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그러면 세계인들한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특수 상황들을 우리가 100% 활용한다면 역시 평화의 메시지가 크지 않냐. 그 서울올림픽만 하더라도 우리가 서울올림픽을 주최할 수 있었던 큰 명분 중에 하나가 분단 국가라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그 앞에 80년 모스크바 올림픽, 84년 LA 올림픽이 한 번은 동구권이 불참을 하고 한 번은 서구권이 불참을 했던 그렇죠. 반쪽짜리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내세웠던 게 서울에서 하면 동서가 함께 다시 우리가 뭉치게 할 수 있었다. 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전 세계에 설득을 했던 것이었고 그래서 당시에 그때 올림픽 테마송도 손에 손잡고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8년 만에 다시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컨셉이었습니다. 우리가 분단 국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메가 이벤트는 단순히 행사를 치르는 게 아니라 특히 올림픽은 명분이 되게 강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남북 문제 그리고 그걸 통한 이게 단순히 이제 남북의 통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남북의 화해를 통한 세계 평화 그 컨셉을 줄 수가 있지 않냐. 최근만 보더라도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중동 사태를 보면 많은 세계인들이 평화에 대한 갈망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컨셉들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유치도 가능하고 또 우리가 치르고 나서도 충분히 뿌듯해할 수 있는 우리가 얻는 것도 많은 그런 올림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올림픽을 두고 이런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대형 스포츠 이벤트들이 기후 문제에 더 부담을 준다라든지 아니면 국가 간의 경쟁으로 흐르게 된다든지 올림픽을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비판을 받는 올림픽 앞으로 계속 되리라고 보세요? 올림픽의 미래는 어떻게 되리라고 보세요? 한 번에 없어지기는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그 형태는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올림픽의 쭉 그 진행되어 온 발달사를 보면 중간에 올림픽은 사실 국가 체제로 많이 변질화됐던 그러니까 국가 경쟁 체제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냉전 체제를 지내면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진영에서 그런 체제 경쟁 그걸로 한때 이제 심각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심지어 불참하기도 하고 그랬던 부분도 있었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몇 개 따느냐가 체제를 자기도 선전하는 도구로 이용됐던 적도 있었고요. 이 냉전 체제가 끝나면서는 또 올림픽은 대단히 상업적으로 변합니다. 사실 애틀란타 올림픽 이후로 보면 되게 상업적인 올림픽이 아니었냐 이런 공격도 이제 받았었는데. 그러네요. 코카콜라. 네. 사실 코카콜라 올림픽이잖아요. 애틀란타. 그렇죠.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올림픽에 대한 비판론들 이게 커졌었는데 하지만 사실 올림픽 그 자체는 쿠베르텍 남작이 그 올림픽을 만들었을 때는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인류 보편적인 이런 부분들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되살릴 수만 있다라면 지금처럼 어떤 국가가 개입을 하고 어떤 정치 경제적인 이슈를 좀 힘을 좀 빼면 그러면서 젊은이들의 축제로만 남을 수 있게만 한다면 사실 올림픽만한 좋은 이벤트는 없지 않을까. 전 세계에 있는 청년들이 4년에 한 번씩 모여서 얼굴을 맞닿고 게임을 한다는 그 자체는 나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올림픽은 죄가 없다. 하지만 올림픽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 올림픽은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다. 다만 최근의 트렌드는 점점 이 메가 이벤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토요타만 하더라도 앞으로 이 파리 올림픽 것으로 더 이상 이제 스폰서십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의 경우도 시청률이 쭉쭉쭉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다면 분명히 어떤 이제 반전의 계기는 필요하지 않을까. 국가가 나서고 조직이 나서고 협회가 나서서 만드는 그런 것보다 일단은 조금 더 자율적이고 자발적이고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리올림픽 폐막을 앞두고 올림픽의 경제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요. 핫한 경제 이슈 하나를 콕 집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